1대1 등가 교환의 법칙으로 생각을 하신다면 전세에 사시던 분이 매매로 가신다고 하시면 전세 수요가 하나 빠지고 매매 수요가 하나 늘어나는 거기 때문에 사실 그분의 말씀이 맞을 수도 있는데 사실 실질적으로는 그렇지 않다.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전세가 이제 없다고 해서 그래 집 사자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전세에서 전세로 반드시 가셔야 되는 분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반드시 또 가셔야 되는 그분과 경쟁을 하는 구도가 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더 비싼 금액을 주고라도 내가 저 전세집을 잡겠다 라는 그런 구도로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전세가가 상승을 하는 거거든요. 네, 안녕하세요. 임대박사 투데이입니다. 오늘은 화요일이고요. 네, 지금 아침 7시 반이네요. 제가 지지난번 방송에서 다주택자 규제로 인해서 다주택자가 규제가 되면 임대차 공급이 줄어들면서 전세가가 상승을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 그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어떤 분께서 그렇게 댓글을 다셨더라고요. 다주택자가 판 그 집을 무주택자 그러니까 전세, 월세를 거주하시던 분들이 그것을 받아서 살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전월세 수요도 줄어드는 것이다. 다주택자가 줄어든다고 해서 전세, 월세 가격이 상승하는 것이 아니다. 다만 그냥 절대값적인 공급 물량에는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분이 계셨는데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전월세 수급과 다주택자와는 관계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거든요. 근데 제 방송을 보시는 분들께서는 거의 대부분 제가 드리는 말씀에 대해서 이해를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왜 다주택자가 줄어들면 전월세 가격이 상승을 하고 그러므로 인해서 매매가도 동시에 같이 상승을 하는지에 대해서 대부분의 구독자분들은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도 아직까지는 외람된 말씀이지만 우리나라의 총 40% 정도의 비율로서 이제 무주택자로 거주를 하고 계신 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사실 실질적으로 본인의 집을 매수해보지 않았던 그런 경험이 없으셨던 분들이 아직도 다수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완벽하게 이해가 되지 않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사실 들기는 합니다. 그러니까 전세를 거주하시던 분들께서 이제 전세가 만기가 도래를 하면 보통은 집을 살지 말지에 대해서 고민을 하시는 건 맞습니다. 이제 뭐 경험상으로도 아마 생각해 보시겠지만 전세가 만기가 될 때쯤 되면 집을 한번 사볼까? 라고 고민을 하게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 전세가와 매매가의 갭이 줄어들면 당연히 매매 쪽으로 의사가 돌아갈 수도 있고 그리고 집값이 상승한다 라는 예상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점 그리고 특히나 무주택자 분들께서는 집값이 상승할 때 같이 따라서 집을 사시는 경향이 많기 때문에 집값이 상승하는 기조를 보이면 사시려고 하는 매매 수요가 증가하는 게 사실이고요. 그래서 지금 거래량이 3월 달부터 계속해서 서울의 거래량을 기준으로 본다면 경기도도 마찬가지지만 계속해서 상승을 했거든요. 근데 지금 다주택자는 2주택만 되더라도 8%, 3주택이 되면 12%의 취득세를 내야 하기 때문에 사실 다주택자가 된다라는 것은 이런 상승 기조에서 쉽지 않은 부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실수요자들, 그분께서 말씀하신 전세로 거주하시던 분들께서 집을 매수하는 경향이 강해지면서 지금 거래량이 폭발을 한 건 맞습니다. 그래서 매매가가 상승을 한 거죠. 근데 왜 지금 제가 지난번 방송에서도 보여드렸지만 왜 지금 전세가도 같이 상승을 하고 있을까요? 그 이유에 대해서는 생각을 해보셨을까요? 1대1 등가 교환의 법칙으로 생각을 하신다면 전세에 사시던 분이 매매로 가신다고 하시면 전세 수요가 하나 빠지고 매매 수요가 하나 늘어나는 거기 때문에 사실 그분의 말씀이 맞을 수도 있는데 사실 실질적으로는 그렇지 않다. 이제 그 가구 수의 증가라는 것을 어떻게 보면 고려하지 않은 그런 생각이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4인 가구, 그러니까 엄마, 아빠, 뭐 아들, 딸 이렇게 4명이 살고 있다고 생각을 해보시면 그 자녀분들께서 뭐 결혼을 하든 아니면 취업을 하든 학교를 다니시든 어쨌든 가구의 분화가 일어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딸과 아들이 집을 나가게 되면 4인 한 가구가 전세를 거주하고 있던 자가를 거주하고 있던 간에 한 가구로 보유를 하고 있던 집이 총 3가구로 분할이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만약에, 이건 극단적인 얘기지만 만약에 부모님이 이혼을 하신다면 한 가구로 거주하고 있던 4명이 총 4가구로 집이 4배가 필요한 그런 상황이 되는 거거든요. 가구 수는 계속해서 증가를 해요. 왜냐하면 남녀가 결혼을 해서 자녀를 낳고 그 자녀가 분가를 하고 한부모 가족 또는 이혼 가정이 생기고 1인 가구 등등이 증가를 하면서 가구 수는 계속해서 증가를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매매를 집을 사고 싶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다 사실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전세가 없으니까 전세 없어? 그럼 집 사지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 분이 과연 몇 분이나 계실까요? 사고 싶지만 돈이 없으면 못 사는 거거든요. 근데 돈이 있지만 또 사고 싶은 마음이 없으면 안 사실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전세를 60억, 70억짜리를 거주하시면서 집을 안 사시는 분도 계시는 거고, 내가 집을 사고 싶지만 돈이 그렇게 되지 않아서 부족해서 어쩔 수 없이 전세를 사시는 분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임대 공급이라는 건 반드시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공급이 없다고 그냥 매매로 바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사정에 의해서 살 수도 있고 사지 못할 수도 있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사실 무조건 임대차 수요가 매매의 수요로 전환될 것이다 라고 볼 수는 없는 부분이고, 거기에 추가적으로 가구 수가 계속해서 증가를 하기 때문에 다주택자, 그러니까 여유가 있으신 분들이 집을 사서 그것을 임대로 공급을 해줘야지만이 전세가 안정이 되는 거거든요. 전세가 불안정하기 때문에 무주택자분들이 집을 사시면서 이렇게 거래량을 폭발시키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안정적으로 전세를 사실 수 있으면 매매가 상승도 그렇게 폭발적으로 일어나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지금은 절대적인 공급도 부족한 데다가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 때문에 임대에 대한 공급도 부족하고, 그리고 임대차 입법으로 인해서 4년간 임차인이 거주를 하실 수 있잖아요. 4년간은 집을 살 생각을 보통은 안 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4년간은 안정적으로 집을 임대 받으실 수 있기 때문에요. 그렇기 때문에 임대차 시장으로 그 물건이 나오지 않음으로 인해서, 그러니까 집을 사실 수도 있는 거잖아요. 임차인 분들께서 2년 주기로 전세가 만기가 되면서 집을 사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고려를 하실 수 있는 부분인데, 임대차 입법으로 인해서 4년 동안 임차를 거주할 수 있음으로 인해서 2년 만에 매매를 하고자 하는 의지가 4년으로 연장이 된 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사실 가수요가 더 늘어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임대차 입법이 아예 그 전세가 상승에 영향이 없다고는 볼 수 없다. 저도 이렇게 생각을 해요. 완벽하게 임대차 입법 때문에 전세가가 상승했다고 보지는 않지만, 임대차 입법으로 인해서 어느 정도 전세가가 상승을 하는 요인으로 작용을 한다. 그리고 임대인분들은 4년간 5%밖에 못 올리거든요. 1년에 인플레이션이 최소 2%씩 계속해서 상승을 하기 때문에 4년이면 적어도 10% 이상의 물가 상승률이 발생을 하는 건데 5%밖에 못 올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임대인은 어쨌든 물가 상승률만큼도 자기의 자산 가치를 보존하지 못하는 거기 때문에 4년마다 가격을 더 높여서 받을 수밖에 없다. 그럼으로 인해서 임대차 입법 때문에라도 전세가 상승은 분명히 있다. 그래서 제가 다주택자의 규제와 임대차 입법, 그리고 지금 여러 가지 대출 규제 정책 때문에 이 전세가의 상승이 일어나고 동시에 매매로의 수요가 늘어나면서, 우리나라는 전세에 살고 계신 분들이요 모두 다 가수요거든요. 그러니까 언제든지 집을 사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집을 사실 수 있는 분들이세요. 근데 내가 가지고 있는 돈보다는 조금 더 좋은 곳에서 살고 싶기 때문에 전세를 사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3억짜리 집을 살 수 있는데 3억짜리 집을 사지 않고, 그럼 그거는 전세는 그거보다 더 쌀 거 아니에요. 근데 그 3억을 가지고 대출을 받아서 더 높은 지역의 좋은 컨디션의 집으로 전세를 들어가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여유분보다 조금 더 퀄리티 있는 그런 생활을 누리고자 전세에 거주를 하시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그런 분들이 눈높이를 낮춰서 언제든지 매매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 전세는 언제든지 매매로 전환될 수 있는 가수요다, 이렇게 보셔야 하고요.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전세가 이제 없다고 해서 그래 집 사자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전세로 반드시 가셔야 되는 분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반드시 또 가셔야 되는 그분과 경쟁을 하는 구도가 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더 비싼 금액을 주고라도 내가 저 전셋집을 잡겠다
라는 그런 구도로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전세가가 상승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없다고 해서 포기를 하는 게 아니라 내가 그것을 차지하기 위해서 경쟁이 더 심해지는 것이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다주택자가 주택을 사줌으로 인해서 전세를 원하는 사람에게 공급을 해줄 수 있는 것인데, 전세가 있다고 해서 반드시 매매를 하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는 없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러므로 인해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다주택자 규제와 임대차 입법이 전세가에 어떠한 영향을 끼치는지에 대해서 제 의견을 말씀드려봤던 것이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추가적으로 말씀드리자면, 경기 침체, 지금 경기 침체 심하다, 경기 침체가 이렇게 심한데 무슨 집값이 오르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코로나 시기에 2020년 3월 달에 을 선언을 했거든요. 국제보건기구에서요. 그때부터 집값이 상승을 했어요. 그때 경기 10년 이래로 우리나라가 역성장을 했던 건 그때가 처음이거든요. 역성장을 했던 거는 코로나 시기에 그때가 처음인데, 그때 집값이 오른 거에 대해서는 그럼 어떻게 설명을 하실 수 있나요? 경기 침체가 왔다고 한들 전세에 살고 계신 분들은요, 그리고 자산이 있으신 분들은 선택적 전세를 거주하시는 분들도 있고, 집을 살 수 있지만 내 수준보다 더 조금 높은 퀄리티의 그런 커뮤니티에서 살고 싶어서 전세를 거주하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경기 침체가 왔다 한들 집을 사실 수 있는 분들은 충분히 차고도 넘친다. 다만 살 것이냐 사지 않을 것이냐에 대한 결정의 문제가 있는 것이지, 살 수 있는 분들은 충분히 많다. 그것을 코로나 때, 문재인 정권 때 여실히 보여줬습니다. 경기 침체로 역성장을 하던 시기에 집값이 폭발적으로 상승을 했거든요. 그때 만약에 경기 침체 때문에 집값이 상승한 게 아니라 다른 이유 때문에 집값이 상승한 거라고 말씀을 하고자 한다면, 다른 것이 뭐가 있을까요? 네, 금리, 그리고 문재인 정권의 규제. 근데 공급은 상당히 많았거든요. 문재인 정권 때 공급이 상당히 많아서 그런 공급 물량으로도 집값이 오를 수 있구나라고 생각을 할 수 있었던 것이, 사실 금리의 영향도 없지는 않았다 생각이 들고요. 워낙에나 싸게 돈을 빌릴 수 있었기 때문에 영끌이라는 것도 생겼을 것이고, 그래서 금리가 폭발적으로 코로나가 끝나고 난 이후에 금리가 폭발적으로 상승했을 때, 그러니까 대부분의 30, 40대, 지금 저도 이제 40대지만 30, 40대 분들은 그런 고금리를 겪어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부모님 세대는 10%의 금리, 예금이자, 그래서 저축만 해도 돈을 벌는 데는 지장이 없을 만큼 금리가 높았을 시절에 사셨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역치가 상당히 높으시지만, 우리 30, 40대들은 그렇게 요번 코로나가 끝나고 난, 팬데믹이 종료되고 나서 그런 고금리를 겪어본 적이 사실 많이 없기 때문에 상당히 큰 충격이었을 것이다. 그래서 금리가 3.5%까지 올라갔을 때 집값이 완전 폭락을 했던 것도 그런 이유에서고요. 사실 금리가 아예 영향이 없진 않지만 이렇게까지 큰 영향을 줄 수 있구나라고 다시 한번 생각을 하게 된 부분이었는데, 어찌됐건 경기 침체 시기에도 집값은 오를 수 있다. 그것이 통화정책과 그리고 정부의 부동산 정책 방향으로 인해서 경기 침체가 온다고 해서 반드시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는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경기가 침체되면 내수 경기를 살려야 되잖아요. 그러면 금리 부분이나 여러 가지 부동산 정책 규제들이 완화가 돼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반대급부적으로 집값이 상승을 했던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또한 혹여라도 경기 침체가 온다고 한들 집값이 반드시 폭락을 하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이제 30, 40대 분들, 여러분들께서도 이제 고금리를 한번 겪어보셨잖아요. 그래서 역치가 상당히 높아진 상황이라 지금 금리가 아직 안 내려갔거든요. 아직 안 내려갔는데도 지금 8월 달에, 7월 달에 서울에 거래량이 8,000건을 돌파하고, 경기도의 거래량이 15,000건을 육박할 정도의 그런 폭발적인 거래량을 일으킨 것도 금리에 대한 역치가 상당히 높아지셨다. 3.5%라는 금리 그렇게 높게 느끼시지 않는 부분도 있으신 것이다,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다 사람들마다의 그런 경제적인 상황과 여건이 있지 않습니까? 자영업자분들께서는 지금 금리 때문에 상당히 힘들어 하시지만, 그렇게 뭔가 자산을 구매하실 수 있는 분들은 그것이 또 자기의 그런 수입, 돈을 벌 수 있는 그런 능력으로 인해서 그렇게 큰 문제가 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한 부분 일부를 가지고 전체를 다 판단할 수 없고 모든 사람을 다 만족시키는 수는 없지만, 이제 경기 침체로 인한 집값 하락과 상승은 꼭 반드시 비례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화면을 보시면 이게 지금 이제
국가 통계 포털 사이트인데요. 이게 인구 현황판입니다. 2040년도까지 인구 수의 변화를 지금 보여주고 있고요. 사실 크게 인구 수는 그렇게 많이 변동은 없지만 어쨌든 중위 연령이 상승을 하는 것이고, 사실 우리가 이제 중위 연령이 올라가는 건 분명 고령화인 것은 맞지만 어쨌든 생산 활동의 축이 예전과는 많이 변화됐고, 지금의 50대와 예전의 50대는 완전히 다르고, 그리고 결혼하는 연령대 층도 예전에 20대, 30대, 40대로 계속해서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생산 활동의 축이 변화하고 있는 것도 어느 정도는 감안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구 수가 늘어나기 때문에 단순히 등가 교환의 법칙으로 전세 수요가 매매로 돌아가면서 전세 수요가 줄어들 것이다 라고 얘기할 수 없다고 제가 말씀을 드린 이유는 가구 수가 늘어나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리고 실질적으로도 보시면 전국 단위의 가구 수는 계속해서 2040년도까지 계속해서 상승을 하고요. 그 이후로도 하락 추세로 살짝 꺾이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막 그렇게 폭발적인 하락을 보이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이런 이유로 해서 계속해서 가구 수가 증가할 거기 때문에요. 경기도의 가구 수를 보시면요. 네, 상승 기조가 꺾이지, 거의 2050년도까지는 거의 꺾이지 않는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인천을 보시면 인천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서울도 보시면 서울은 조금 꺾이는 추세가 경기 인천에 비해서 조금 많이 늘어나는데, 이 이유는 이제 서울에 공급할 수 있는 집의 한계도 있을 뿐만 아니라 그만큼 집값이 많이 올라감으로 인해서 지금 이제 서울의 인구가 1000만이 깨졌잖아요. 그것이 이제 집값이 워낙에나 너무 많이 상승을 하다 보니까 경기도 인천 지방으로 나오면서 인구가 줄어드는 부분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서울의 이런 인구 가구 수의 감소도 어떻게 보면 당연한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전세 수요가 매매 수요로 넘어가면서 전세 공급 부족하지 않다, 매수로 돌아가고 있는데 무슨 문제냐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그러하지 않다. 그리고 그것이 심리적인 부분이든 실질적 경제 사정이든 간에 반드시 전세, 월세로 거주하셔야 되는 분들은 존재하시기 때문에 그것이 1:1 등가 교환의 법칙으로만 설명될 수는 없는 부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시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